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은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용우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유럽 아프리카 연구소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제가 준비한 연구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주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한 아프리카 보건협력의 방향이라는 주제입니다. 강의에 앞서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협력이라고 해서 인도 파키스탄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휴머니터리안, 인도주의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인도협력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국제관계, 또 남북관계, 동북아 국제정치, 에너지 안보, 최근에는 오늘 제가 강의 드린 것처럼 보건 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연구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현재 경력과 주요 저서들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는데요. 관심 있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한번 참고하시라고 한번 보여드려 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지금 보여드리는 목차와 같습니다. 이 목차의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는 서론에서 보건 이슈가 안보화되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아프리카가 특히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보건 의료의 모습이 지금 현실 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러한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고 있는 아프리카가 어떻게 하면 보건의료의 인프라를 포함해서 기술, 인력 등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협력 과제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어떤 방향을 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건 협력을 해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주제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보건 이슈의 안보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그동안 우리가 보건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인간의 노력, 특히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정복 가능한 것이라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담한 욕심을 가졌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에 인류의 그런 생명을 앗아갔던 천연두나 홍역, 장티푸스 같은 수많은 감염병들이 의학의 발전,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극복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981년 유엔 총회에서 Global Strategy for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 즉 2000년에 모두의 건강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의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어떤 내용의 핵심이었냐, 감염병이 이제 더 이상 인류에게 중대한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 에볼라를 시작으로 해서 83년 HIV 바이러스, 97년 조류독감, 그리고 이후에 사스, 메르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동안 극복했었다고 생각했던 콜레라나 댕기열,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전통적인 그런 감염병도 이 시기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상당히 감염병으로서 인류의 보건을 위협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전통적인 감염병을 포함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한 백신을 만드니까
변이 바이러스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물론 이 변이 바이러스도 지금 현재 백신들로 어느 정도는 확장세를 막고 있다라고 보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코로나 이외에 또 다른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은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제 개인의 건강과 생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봤죠. 크게 보면 국가 또는 사회 공동체의 존립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보건 이슈라는 것은 그 위상이 이제 과거와 비해서 크게 달라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화라는 이름을 안보화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과거의 보건의 위협들은 전통적인 안보역, 즉 전쟁이나 어떤 물리적 폭력보다는 비교적 덜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면서 이러한 보건 문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전쟁이나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인류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죠? 즉 보건 위기가 세계화되는 모습들을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즉 교통과 과거에 비해서 교통과 과학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국가 간의 경계를 쉽게 넘나드는 그런 전염병, 감염병의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다.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지리적인 범위도 상당히 넓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한 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풍토병이 전 세계의 감염병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의 효과, 영향이 단순히 하나의 한 사회의 건강 이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안보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모든 영역으로 그 효과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즉 이러한 보건 문제가 개인 차원의 건강이나 안전을 넘어서는 사회 공동체,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보건 문제가 이제는 보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보 문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이것이 하나의 세계 질서를 변동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차원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리더십이 부재하게 되는 모습들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즉 초창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의 책임 소재, 그것을 같이 어떻게 공동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이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갈등이 심화되었죠. 특히 그 당시에 미중 간의 무역 경쟁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의 이슈로서 이러한 보건 이슈가 활용됐던 측면, 그 과정에서 중국이든 미국이든 상당히 어떤 이러한 공동의 위협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이것을 공동 대응으로 나서도록 만드는 리더십이 필요했는데 그러한 리더십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들 간의 세계화 속에서의 이 개방이라는 차원이 오히려 코로나 확산, 감염병 확산에 용이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개방적인 시장 경제가 위축을, 즉 국가의 경계를 높이고, 즉 국경을 봉쇄하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이 속에서 시장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그동안 국경의 문호를 쉽게 낮추고 인적, 물적, 자원 모든 것이 쉽게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는 상황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즉 세계화의 후퇴라고 세 번째 모습을 보여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보다 적극적으로 치밀하게 했던
권위주의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코로나를 막아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히려 이 소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오히려 보건안보가 더 보건의 측면에 보건 위험이 더 높아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물론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다시 이 저개발 국가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들로 갔고 선진국들이 훨씬 더 빠르게 이 피해로부터 복구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 보건안보의 역설이라는 것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초창기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는 사실 보건안보의 역설의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의 자유보다는 인권과 사생활 보호 규범이 위협을 받는 것들, 즉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였지만 대부분의 코로나를 잘 막았던 초창기 국가들을 보면 이 개인의 이동 동선이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의 자유가 공동의 안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한 차원에서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되는 모습도 받았고 오히려 그것들이 효과적으로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효과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측면은 전통적인 어떤 사회 공동체가 붕괴하고 새로운 언택트 공동체가 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온라인 강의 또는 온라인 회의 이런 비대면의 상황들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0학번부터는 사실 강의실에서 강의 수업 듣는 경우도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동기가 누구이며 여러분들의 교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접촉을 해본 적은 없겠죠. 뭐 얼굴은 몇 번 봤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온라인에서의 동질감을 느끼는 그러한 공동체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는 계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 질서를 변화시키는 코로나가 미친 영향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코로나 대응의 노력들이 사실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결국 코로나19라는 이런 팬데믹을 대응하는 막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모든 국가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협력의 방향들을 좀 모색해 봐야 할 것인데 첫 번째로는 보건안보와 관련된 국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세계 보건기구죠. WHO의 조직상의 문제들이 여러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응 과정에서. 그래서 특히 어떤 그 정보 공개라는 차원에서의 문제, 그리고 이 WHO의 재정적인 기반이 재정적인 소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는 중국의 이해를 반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WHO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었던 한계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WHO의 조직적인 개혁, 그 다음에 재정개혁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보건안보 규범에 대한 것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새로운 감염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보를 얼마나 공개를 잘 하느냐, 이 정보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걸 어떻게 잘 공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현재 국제적인 규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니나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보건안보 규범을 만들어냄으로써 이러한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이게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그리고 기업 그러니까 제약회사들도 되겠죠. 이러한 트랙 2까지의 이런 행위자들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트랙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감염병과 관련해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시 감염병 조기 감지를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지금 정부가에서는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이라는
협의체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한중일을 넘어서서 뭐 몽골 또 러시아 이러한 이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조기 감지를 위한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발생한다면 사실은 그 열악한 보건으로 인프라로 인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북한으로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이따가 말씀드릴 우리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의료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글로벌 보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프리카 보건의료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니즈와 이슈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더 다양한 수준의 보건의료 체계, 국가들마다 상당히 다양한 수준의 그러한 보건의료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하라 이남 중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콩고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또 서아프리카 지역의 말리기니, 시에라리온과 같은 이러한 지역 국가들의 보건의료 체계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한편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나 또 동아프리카의 케냐와 우간다, 또 남아프리카 지역의 나미비아, 보츠와나, 짐바브웨,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국가들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보건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부족한 의료 인력, 그리고 취약한 인프라, 그리고 열악한 보건의료 재정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보편적인 의료 보장이라는 의료 보장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미약한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한 20년간 그 SDG는 이제 최근에 나왔죠. 그 전에 새천년 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유엔에서 추진한 새천년 개발 계획 추진에 따라서 많은 발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요 보건 지표 현황을 보면 다른 대륙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질병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왼쪽 표를 보시면 아프리카 아동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1980년과 2015년을 비교한 표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아동 사망률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에이즈 발생 현황을 볼 때도 역시 여전히 상당히 많은 감염병, 이 에이즈 발생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말레리아나 결핵, 이러한 전통적인 감염병들 역시 아프리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유병률과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시면 제가 1월 달에 한번 살펴본 표입니다. 당시 2억 8천만 명 정도가 글로벌 차원에서 확진이 되었고 그 중에서 54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었습니다. 이때 아프리카 지역은 여기 보시는 것지만 700만 명 정도가 감염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프리카의 발생률이 낮다라고 평가할 것이냐? 사실은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의 진단 장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프리카 주민들, 아프리카 국민들의 그 진단 검사력이 상당히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발생 인원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세계보건기구의 표를 찾아보았더니 글로벌 차원에서는 4억 명 정도가 되었죠. 4억 8천만 명, 즉 거의 2억만 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사망자 수도 70만 명 이상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아프리카만 비교를 해보면 139만 명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855만 6,440명 정도로 코로나 환자가 확진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생 추이를 보면 이렇게 되고 있죠. 다소 금년에 들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 장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프리카의 지역의 규모가 상당히 큰 상황에서 개별 국가들이 모든 지역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표는 그러니까 백신을 얼마나 접종을 많이 했느냐를 보여주는 편인데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다른 지역들은 다 파란색으로 많이 보이죠. 유럽, 이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살펴보시면 대부분 초록색, 그러니까 강한 초록색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70% 이상이라는 것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은 상당히 다양한 색깔, 즉 백신의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재 아프리카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백신 공급 및 접종 현황을 보면 아프리카 지역의 코로나 백신 확보나 또는 접종률은 타 대륙보다 상당히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크게 저조하고 된다고 하더라도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그러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2021년 7월,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요. 2021년 7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로코나 남아공, 나이지리아 같은 국가들에게 상당히 백신이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탄자니아나 부룬디 같은 국가들은 백신 확보 계획조차 국가 차원에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 55개의 아프리카 국가들 중 100만 도스, 한 1회분을 도스라고 한다면 이 100만 도스 이상 백신을 접종한 국가는 12개의 국가에 좀 불과하고,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코백스 퍼실리티에 의존해서 백신을 공급하는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거. 국가가 자체적으로 특정한 회사로부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회사들, 백신 회사, 제약회사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것을 구매하지 못하고 코백스나 아니면은 이 아프리카 차원에서의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런 창구를 통해서 백신을 구매하다 보니까 공급받다 보니까 백신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 백신을 확보하는 것 자체부터 이 국가들 간에 상당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백신 공급이나 조달 또 접종 이런 것들이 지연되게 되는 이유, 즉 이것이 바로 코로나 확산의 이유와도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는데, 외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백신 생산업체와 공급이나 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이런 코백스 퍼실리티나 개별 국가들의 원조를 통해서 조달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문제는 국가 대부분이 백신 자체를 늦게 조달받고 있고 또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접종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즉 이거는 다음 문제인
관리 체계의 문제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많은 국가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이 백신이라는 것은 특히 냉장이나 또는 초저온 보관시설을 통해서 보관시설로 인해 를 가지고서 이동도 하고요. 또 접종하기 전에 운송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보관, 또 개봉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또 관리를 할 때도 역시 이러한 보관 시설이 필요한데 이 국가들이 그러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또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 국가 전 지역에 대한 어떠한 완벽한 행정 체계를 행사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불완전한 행정 체계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있고요. 또 국가 내부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들이 쉽지 않다. 즉 백신에 대한 불신감 때문에 사실은 이 국민들의 백신 접종에 확보하더라도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떠한 차원에서 우리가 보건의료 협력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보건의료 분야는 상당히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개발 원조, 특히 이제 보건 분야의 개발 원조 같은 경우를 보여드리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1990년대에는 상당히 물론 이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 HIV나 아동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모성 건강에 대한 문제, 말라리아 같은 감염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왜 2000년부터 증가했느냐라는 것은 결국 아프리카 지역과 그 외의 지역 간의 이동도 상당히 활발해지고 아프리카가 하나의 또 여러 가지 개발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외 타대륙의 어떤 관광객들도 유치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보건 문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타대륙의 국가들도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당히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특히 3대 공여자는 여기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표처럼 미국,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펀드, 영국 등 이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서 보건의료 분야에 지원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나 영국 같은 국가들이 아프리카의 많은 보건안보 분야에서 지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중요한 어떤 전략적 요충지에 대한 어떤 보호 또는 보장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은 미국이 많은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황 속에서 보건의료 협력의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안정적인 보건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 제가 잠시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나 이러한 감염병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위기들,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 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는 훨씬 더 그 비용이 크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있었던 에볼라가 확산될 때에 36억 달러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드, 마다가스카르, 파키스탄의
에볼라 대응 체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관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기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한다면 국가 차원에서 위기에 대응하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이나 빨라졌고 또 최대 2배까지 그 비용이 절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얼마나 안정적이고 보건 대응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의 핵심 바로 적절한 투자와 전국적인 이러한 대응 메커니즘을 대응 네트워크를 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차원에서도 개혁이 좀 필요한데요. 아프리카 대다수의 국가들의 그런 보건의료 체계는 만성적인 의료비 지출이 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지출, 관행, 그리고 예산의 배분을 포함해서 국가 재정 체계를, 재정 제도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과 지출 관행을 합리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복 투입되는 것을 제거하고 통합적으로 통합 재원에 지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민해야 될 것은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요새 이제 모든 게 다 디지털인데요. 아프리카의 보건의료 체계는 기존의 이제 보건의료 체계로 볼 때는 이러한 디지털 헬스가 적용되지 못했죠. 그러나 최근에 각국이 이러한 전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 그 과정에서 디지털 디바이스들을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헬스 시스템을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역시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에게도 마찬가지 활용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보건 위기를 막아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가별로 질병 발생을 예측하고 고위험군을 식별해내고 목표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임상의사의 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총체적인 해결책으로서 우리가 디지털 헬스를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의약품이나 의료 기자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들을 국가 차원 또 AU 즉 아프리카 연합 차원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특히 아프리카 연합도 역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오고 있죠. 아프리카 백신 제조 확대 파트너십이라는 것들을 출범시켜서 백신 제조와 관련해서 아프리카가 스스로 역할하고 기능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 보건 요원을 제도화하고 특히 보건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 수치를 보면 보건 의료 인력, 아프리카의 국가들의 보건 의료 인력의 가용성이 필수 1차 진료 필요의 10% 미만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건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들은 마을 보건 요원들을 양성하고 이 보건 요원들을 보건 의료 체계 내로 통합해서 전체적인 보건 의료 인력을 폭넓게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5가지의 주요 협력 과제에 집중함으로써 아프리카 지역의 국가들의 보건 의료 체계의 변혁을 가속화시키고 또 미래의 질병, 코로나를 넘어서서 그 이후에 그러한 질병 발병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가, 국가가
피해 복원력을 높일 수가 있고 국가 수준에서도 국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문제를 보장할 수 있는 것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과 어떠한 협력을 해볼 수가 있는가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강의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만, 먼저 우리도 역시 이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간의 그 ODA를 살펴보면 기관별로 이런 표로 우리가 좀 요약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의 대아프리카 원조에 있어서 기존의 아프리카와 중동을 중심으로 무상 원조가 이루어지던 것이 2000년대부터 후반부터 특히 후반부터는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 원조의 규모가 상당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표처럼 2010년에서 19년 사이에 한국의 3대 주요 기관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보건의료 분야 ODA 중 초청연수 그리고 기술 지원을 제외한 프로젝트성의 어떤 양자 다자 간 지원 및 무상과 유상 지원을 총괄해 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 이 기간 중 총 2억 4천만 달러 규모를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제공하였는데요. 이 중에 코이카와 외교부는 6천만 달러 규모의 보건 분야 지원을 제공하였고, 보건복지부는 85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EDCF는 차관의 성격으로 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을 아프리카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제공된 보건의료 분야 지원은 모자보건, 그리고 가족계획 및 의료 서비스 기반 구축, 그리고 기초 의료 설비 제공, 그리고 의료 교육 및 훈련 분야 등에 집중적으로 제공하였고, 그 외에도 식수위생, 영양에 대한 지원 또한 제공하였습니다. 이렇듯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액수의 규모가 엄청 크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지역의 보건 문제의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어떠한 협력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아프리카 역시 아프리카 지역 공동체 즉 AU와 같은 아프리카 연합과 같은 아프리카 지역 공동체나 또 지역의 아프리카 개발은행과 같은 그러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함에 있어서 좀 더 그러한 일국 대 일국의 관계로서 우리가 양자 관계로서 보건의료 분야에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이러한 아프리카 공동체 또는 아프리카 개발은행과의 조금 더 체계적인 그리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아이템들을 지원해 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아프리카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어서 마스크 등의 방역 물품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기업들 상당히 의료기기 또는 의료기술, 진단기술 측면에서 우리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프리카 의료기기 조달 시장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지원만 할 뿐이 아니라 아프리카 지역 내의 수요를 반영하는 경제 협력 차원으로 우리가 협력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이고요. 세 번째로는 약간은 중장기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미 장기화되고 있죠. 그래서 백신 구매, 그리고 조달, 운송, 보관 등의 백신 접종 비용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해나갈 수가 있다. 즉, 코로나19가 마지막 우리의 인류의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칠 것이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처음에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신종 감염병들이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신종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대응해 나가는 과정들을 체계화하고 메커니즘하고 매뉴얼화하는 노력들 차원을 우리가 우리의 경험들을 우리의 노하우들을 아프리카와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프리카 내 여전히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그런 분쟁국들 또는 취약국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코로나 백신이 조달이 다른 지역들, 다소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지역보다는 많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료 문제가 보건이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거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면 코로나가 종식이 되거나 점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위드 코로나로 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아프리카 국가들도 역시 국가 봉쇄를 하고 있는데요. 이들 국가들이 결국 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즉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국가 경제 활성화 정책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정부 주도의 어떤 도로 및 철도 건설, 그리고 전력 확충 사업, 또 농업기계와 디지털화 등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하려는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실제로 남아공 정부는 이제 락다운 했던 조치를 4단계죠. 그러니까 완전히 락다운은 아니죠. 4단계로 완화하면서 재개 가능한 산업 부문에 건설업과 제조업을 추가해서 공공시설 건설 또는 일부 상품 제조 등을 허가했고요. 농업 역시 농산물 수출도 재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종식 혹은 종식되는 과정,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개별 국가들이 경제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단순히 지원이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공공조달 분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국의 지출의 우선순위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 그리고 국제기구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공조달 분야를 우리의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로 이제 보건이라는 이슈가 단순히 이제 한 개인의 생명과 안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안보의 문제로서 다루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보건, 의료, 기술, 인프라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코로나 이외에 다양한 여러 다른 지역에 보다는 훨씬 더 취약한 보건의료 어떤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감염병으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연합 또는 국제사회, 아프리카 연합의 자체적인 노력도 개별 국가들의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아프리카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한계들 때문에 결국 국제사회가 많은 도움을 여전히 주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 한국 역시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하는 우리 많은 아프리카 국민들을 위해서 협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강의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한국과 아프리카 지역 간의 보건의료 협력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제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